새벽 2시 14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어둠에 잠긴 거실이 CCTV 화면 속에 선명히 비쳤다. 거실 한 구석. 민정은 불 꺼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등은 잔뜩 굽혀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무릎을 감싸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다. 민정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남편 준호였다. 그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정 대체 왜 저렇게 혼자 울고 있는 거야?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도, 그 전날 밤에도 민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울다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가 물으면 민정은 늘 고개를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늘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민정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망설임,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 아래쪽에서 알림이 떴다. 현관 앞 카메라 움직임 감지됨. 준호는 급히 CCTV 채널을 바꿨다. 화면 속 현관 앞에 검은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라졌다. 잠시 후 민정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 앞으로 나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봉투를 확인하더니 재빨리 품 안에 넣고 문을 닫았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저건 뭐야? 잠시 후 CCTV 화면 속 민정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정의 작고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라? 충분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가 대체 누구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만 삼킨 말이 입안에서 씹히듯 맴돌았다. 거실. 민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엔 통화 종료하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가를 닫고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희인정. 민정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깼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부은 눈, 떨리는 입술.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준호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정은 눈동자를 흔들며 말했다. 그냥 친구야. 요즘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직감했다. 이 새벽에 문 앞에 봉투를 두고 간 남자. 그 사람과의 통화일 것이다. 민정아. 준호는 한 발 다가섰다. 그 봉투. 나한테 줘. 민정은 몸을 움츠리며 손을 가슴에 모았다. 준호 씨, 이건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서.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하다면서 왜 감추고 있어? 민정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낡고 얇은 서류 봉투. 그 안엔 두꺼운 종이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준호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책상 앞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파일 하나. 비디오 영상이령 캠 3.14. 준호는 마우스를 움직여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시작되자 그의 시선이 굳었다. 영상 속 호텔 복도. 날짜는 3월 10일 오후 2시 27분. 민정이 얼굴을 가리고 복도를 조심스레 걷고 있었다. 그리고 803호 앞에서 잠시 멈춰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초췌한 인상, 왼쪽 눈 밑에 옅은 흉터. 준호는 숨을 삼켰다. 형석이?
형석,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 그러나 7년 전 사업자금 3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화면 속에서 민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민정은 짧게 머뭇거리다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다. 준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마우스를 꽉 쥐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왜 하필 그 자식이야. 그 순간 문 밖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준호 씨 괜찮아요? 들어가도 돼? 준호는 급히 노트북을 닫았다. 들어와.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가슴 속 분노와 혼란은 숨길 수 없었다. 민정이 방으로 들어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마셔요. 준호는 물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형석이 만나고 있었어? 민정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도 처음엔 놀랐어.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준호는 단호하게 물었다. 무슨 얘기? 민정은 숨을 삼켰다. 당신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대. 그걸 들으러 간 거야. 나에 대해? 준호의 머릿속이 뒤엉켰다. 준호는 민정의 말을 곱씹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형석이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대요. 그게 우리 가족한테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다. 그래서 그걸 혼자 막으려고 했던 거야?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한테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막아보려고 했어요. 준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분노,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였다. 근데 왜 하필 형석이야? 그 자식은 7년 전 내 돈을 훔치고 도망쳤던 놈이야.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형석이 당신 아버지의 과거를 쥐고 있었어. 그걸 덮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 준호는 USB 속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정신적 피해 보상 합의서 4분 2023.p. 그 안에는 민정의 이름으로 된 합의서가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3007년 전 내가 사기당한 돈과 똑같은 금액. 그는 충격으로 손을 떨며 노트북을 덮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형석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정은 아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은 채로도 긴장한 숨결이 느껴졌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석 넌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냐?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 그러나 회사로 가지 않고 민정을 멀찍이 뒤따라갔다. 민정은 외출복 차림으로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준호는 차 안에서 CCTV 위치와 출입구를 빠르게 확인했다. 건물에 들어선 민정은 주위를 경계하듯 살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버튼을 눌렀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끝까지 확인한다. 민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사 도중 아이가 무심코 말했다. 아빠, 엄마 오늘 또 울었어. 점심 때 방에서.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정은 아이의 말을 끊으려는 듯 급히 웃었다. 아냐,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울긴 누가 울어?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형석이 널 위협하고 있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사람이 내 약점을 쥐고 있어요. 무슨 약점?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요. 7년 전 당신이 사기당한 그 돈 그게 사실은
민정은 말을 멈추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게 내 계좌로 들어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민정은 눈을 감았다. 처음엔 형석이 내 이름을 도용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당신 아버지의 짓이었어. 우리 아버지? 준호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의 눈물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는데.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믿고 싶었어. 하지만 형석이 내게 증거를 보여줬어.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아버지, 형석, 그리고 아직 신부가 되기 전에 민정이 함께 서 있었다. 사진은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찍힌 것이었다.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묻는다. 이건 무슨 날이야? 민정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날 불렀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민정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떨었다. 내 아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라. 아무도 내 아들이 내 뒤를 잇는 걸 봐선 안 된다. 그게 당신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이야.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난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형석이 말했어. 당신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과 거래를 했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다고. 민정은 이어서 말했다. 그게 바로 장부야.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중 하나가 윤혜성 씨였어.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윤혜성. 아버지의 회사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자금 담당 부장이자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민정의 말이 이어졌다. 형석은 말했어. 윤혜성 씨가 죽기 전에 장부를 남겼고 그 장부 때문에 모든 게 꼬였다고. 누군가는 그 장부를 덮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려 한다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그럼 그 장부가 아직도 형석 손에 있다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장부를 넘기면 끝내겠다고.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 자식 말은 믿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준호는 형석을 찾아 나섰다. 강남 오피스텔 17층.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거칠게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나타난 건 변한 듯 변하지 않은 형석의 얼굴이었다. 눈가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비열한 웃음은 여전했다. 와, 준호?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장부, 보여줘. 준호의 눈빛은 단단했다. 형석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웃었다. 역시 내가 올 줄 알았어. 따라와. 거실 구석에서 형석은 무거운 가죽 파일을 꺼냈다. 그것이 바로 장부였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별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들. 거기에 선명히 적힌 한 줄. 윤혜성 5천만 원 송금자 HJ. 준호는 숨을 삼켰다. HJ 아버지 이니셜.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아버지가 지시한 자금 흐름이야. 하지만 이 장부 내 아버지가 직접 남긴 건 아니야.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형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장부는 함정이야. 누군가 내 아버지를 덮어 씌우려고 만든 거지.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 무슨 뜻이야? 형석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윤혜성이 죽기 전에 내 아버지에게 유서를 남겼어. 그걸 보면 진실이 완전히 뒤집힐 거다. 형석은 서랍을 뒤져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돼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색이 바랬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호진 사장님께. 준호는 아버지 이름이 적힌 글씨를 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게 아버지한테 온 거야?
형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혜성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야. 나도 읽어봤는데 그 안에 너희 가족이 모르는 진실이 들어있어. 준호는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구겨진 종이가 손에 걸렸고 종이에서 희미한 오래된 냄새가 났다.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됐다. 윤혜성의 유서, 박 사장님,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전 이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했던 일, 그건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리였습니다. 정리 대상은 3명. 그리고 그 중 1명은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물에게 돈을 흘리고 있었는지 그저 아버지를 믿었을 뿐입니다. 박 사장님,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죄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성. 준호는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얼어붙었다. 정리 대상이 나였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던 게 아니라 자신조차 위험에 내몰 수 있었던 것인가. 형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쓴 거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형석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준호야, 지금 너희 가족을 위협하는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이 모든 걸 설계한 진짜 배후가 있어. 준호는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지? 형석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정성우.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 그가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 준호는 그 이름을 듣자 몸이 굳었다. 정성우. 아버지의 장례식 당시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던 남자. 그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라니. 그 자식 대체 왜? 형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 아버지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해.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너희 가족을 끝까지 흔들 거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내가 직접 그 자식을 찾아가야겠어. 며칠 뒤 준호는 형석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정성우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건물 외벽은 차갑고 반짝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형석이 낮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신중해야 해. 정성우는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겠다. 12층. 문에는 정성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창가에서 정성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유리창 너머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호 씨 드디어 왔군요. 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정에게서 손 떼. 그리고 장부를 내놔. 정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장부라 그게 당신 손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형석에게서 받았다. 이걸 공개하면 너는 끝이다. 정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공개? 당신은 지금 이게 단순한 종이 뭉치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그 안에 있는 이름 중 몇 명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준호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협박하는 거냐? 내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도 너지? 정성우는 피식 웃었다. 박호진 회장님은 스스로 무너진 거죠. 나는 그저 진실을 이용했을 뿐.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가 없는 영상통화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낯선 방이 비쳤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민정이 보였다. 눈은 공포에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정성우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울렸다.
당신이 가진 걸 내놓지 않으면 아내는 다시 못 볼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민정에게 손대지 마. 정성우는 무심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선택하세요. 당신 가족의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진실을 폭로할 건지. 형석이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물러서야 해. 민정부터 구해야 한다. 준호는 이성을 되찾으며 이를 악물었다. 민정을 건드리면 그땐 내가 끝이다. 정성우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끝이 나는 건 언제나 약한 쪽부터지. 사무실을 나선 준호는 형석에게 말했다. 민정을 되찾아야 해. 그리고 그 USB 그놈이 모르는 걸로 다시 덮자. 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아는 은신처가 있어. 정성우가 사람을 가둬둘 만한 곳이 하나 있지. 밤 11시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준호와 형석이 서 있었다. 형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성우가 사람들을 숨길 때 쓰는 곳이 여기야. 예전에도 빚쟁이들을 이곳에 가둬 협박하곤 했지. 준호는 손에 들린 쇠파이프를 꽉 쥐었다. 오늘 반드시 민정을 데려간다. 형석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경비가 2명 있을 거야.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두 사람은 창고 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녹슨 철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부에서 남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형석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문을 조심스레 열자 안쪽에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거기 누구야? 그 순간 형석이 뒤에서 쇠파이프로 한 명을 가격했다. 준호도 빠르게 달려들어 다른 남자의 팔을 비틀며 바닥에 눌렀다.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민정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민정. 준호가 달려가 그녀의 묶인 손을 풀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준호 씨 함정이야. 여기 더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장 철골 위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갑자기 뛰어내렸다. 형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준호, 데리고 나가. 내가 막을게. 준호는 민정을 부축하며 문 쪽으로 달렸다. 복면 남자 한 명이 막아섰지만 준호가 팔꿈치로 가격해 쓰러뜨렸다. 형석은 남은 2명을 상대로 맞붙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준호는 민정을 차에 태우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성우 이 자식이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어. 형석이 뒤따라 나오며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 방금 통신 장비를 봤어. 정성우가 우리를 CCTV로 다 보고 있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정은 차 안에서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 사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진짜 장부는 내 손에 없다. 너희가 가장 가까운 곳을 의심해라. 준호와 형석은 동시에 시선을 마주쳤다. 가장 가까운 곳? 새벽 2시, 준호는 민정을 집에 데려다 준 뒤 형석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정은 지쳐 깊이 잠들었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형석이 낮게 말했다. 정성우가 남긴 말, 가장 가까운 곳을 의심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준호는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부가 정성우 손에 없다는 건 그놈이 우리를 속였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집 안 어딘가에 있다는 건가? 형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민정이 받은 USB는 미끼였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장부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준호의 시선이 거실 한쪽 장식장에 놓인 액자에 멈췄다. 거기에는 아버지 박호진 회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뒷면이 미묘하게 두꺼워 보였다. 준호는 액자를 들어 뒷면을 살폈다. 사진 뒷판이 약간 벌어져 있었고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 손으로 조심스레 뜯자 낡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칩 하나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나치근 필체가 적혀 있었다. 이 장부를 보는 순간 너는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 이게 뭐야? 형석이 메모리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수십 개의 거래 기록이 나타났다. 그 안엔 아버지 박호진의 이름, 그리고 정성우의 이름이 함께 있었다. 거래 날짜, 금액, 해외 계좌번호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형석이 낮게 말했다. 이건 경찰에 넘기면 정성우는 물론 너희 아버지 이름까지 전부 공개된다. 준호, 정말 이걸 다 터뜨릴 거야?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다. 아버지를 믿고 싶어도 진실은 알아야 해. 이제 이걸 숨기면 우린 그놈들과 똑같아진다.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잠에서 깬 민정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화면에 낯선 메시지가 떴다. 이틀 뒤, 부산항.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민정은 다시 못 본다. 민정은 눈을 크게 떴다. 부산항 정성우야. 형석이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벌써 다음 판을 깔았네. 이번엔 함정이 더 클 거다. 준호는 짧게 말했다. 좋아. 부산으로 간다. 이틀 뒤 새벽, 부산항.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부두 위로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다. 조용한 새벽이지만 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준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차에서 내렸다. 주머니 속에는 장부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다. 형석이 뒤따라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위치가 여기 맞아. GPS 신호가 이 창고 쪽에서 잡혔어. 형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끝낸다. 더는 이놈한테 끌려다니지 않아. 창고 앞에 서자 이미 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여유롭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왔군, 준호 씨. 역시 가족을 위해 움직일 줄 알았어. 준호는 곧장 물었다. 민정은 어딨어? 정성우는 창고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안에서 잘 지내고 있지. 근데 그 전에 장부부터 보여주겠나? 준호는 USB를 꺼내 들었다. 민정을 먼저 풀어. 정성우는 비웃듯 말했다. 거래는 거래다. 내가 가진 걸 건네야 내가 풀지.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민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손이 묶여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그녀의 눈이 준호를 보자 눈물이 터졌다. 준호 씨, 오지 마, 함정이야. 준호는 발을 멈췄다. 형석도 날카롭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분명히 더 있다. 숨어 있는 놈들. 순간 창고 옆 그림자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 셋이 뛰쳐나왔다. 형석이 바로 몸을 날려 한 명을 막았다. 준호는 민정을 향해 달렸다. 정성우가 뒤에서 소리쳤다. USB 건네지 않으면 지금 끝장이다. 준호는 민정을 풀어주며 이를 악물었다. 민정, 차로 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 형석이 두 명과 맞붙어 싸우는 동안 준호는 정성우에게 다가섰다. 정성우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넌 널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준호는 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USB를 눈앞에 들이댔다. 이걸로 끝내겠다. 정성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끝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호 씨, 그 안에 담긴 건 너희 가족을 파괴할 진실이야. 형석이 뒤에서 소리쳤다. 준호, 지금이야, 빠져나가. 준호는 마지막으로 정성우를 노려본 뒤 민정과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다. 형석이 뒤따르며 차 문을 닫자마자 부두 뒤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들이 부두로 몰려오고 있었다. 정성우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진짜 판을 깔아보자. 부산항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준호와 형석, 그리고 민정은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석은 피투성이가 된 셔츠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 정성우가 함정을 판 거야. 우릴 일부러 경찰이 오는 시간에 맞춰 끌어들였어. 준호는 숨을 고르며 민정을 안심시켰다. 이제 안전해.
더는 너를 두고 끌려다니지 않아. 그러나 민정의 얼굴은 여전히 불안했다. 정성우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USB 안에 있는 건 너희가 감당 못할 진실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형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놈이 아직 뭔가를 쥐고 있어. USB 내용이 진짜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경찰서 조사실. 준호는 형사에게 USB를 건넸다. 형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며 말했다. 이게 정성우가 얘기한 장부 파일 맞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거기에 모든 거래 기록이 들어있을 겁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날짜별로 정리된 계좌 내역, 해외 송금 기록, 심지어 특정 인물들의 뒷거래 명단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다. 형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부터 정치인 이름까지 아주 난리가 나겠어요. 그때 갑자기 경찰서 유선 전화가 울렸다. 형사가 전화를 받자 잠시 얼굴이 굳더니 준호를 향해 말했다. 정성우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USB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공개할 시 법적 소송을 걸겠답니다. 형석이 벌떡 일어섰다. 뭐? 그놈이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이제 우리를 역으로 협박한다고? 준호는 이를 악물며 형사에게 말했다. 지금 이걸 덮으면 안 됩니다. 정성우는 더 큰 걸 숨기고 있어요. 그날 밤 형석은 경찰서 밖으로 준호를 불러내며 말했다. 준호, 이 USB만 믿으면 안 돼. 정성우가 일부러 거짓 정보를 섞어놨을 가능성이 있어. 내가 따로 확인해 볼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혼자 위험해질 수 있어.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파고들 거야. 한편 정성우는 어둡게 불이 켜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USB는 그저 먹잇감일 뿐이다. 그걸 쥔 준호가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그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메모리 칩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준호가 가져온 USB와는 다른 진짜 장부였다. 정성우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새벽 형석은 준호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USB가 들려 있었다. 준호, 큰일이야. 우리가 가진 USB는 가짜야. 준호는 놀란 눈으로 형석을 바라봤다. 가짜라고? 형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파일 구조를 확인해봤는데 일부는 조작된 자료였어. 특히 해외 계좌 기록 중 몇 개는 실제와 맞지 않아. 정성우가 일부러 던져준 미끼였던 거야.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진짜 장부는 어디 있어? 형석은 낮게 말했다. 정성우 손에 있어. 우리가 부산항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 그 시각 정성우는 한 비밀 회의실에 있었다. 그의 앞엔 3명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검은 정장을 입은 한눈에 봐도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정성우는 메모리 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여기 박호준이 남긴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대한민국 상류층 절반은 무너질 겁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너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정성우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판을 움직일 겁니다. 한편 준호는 형석과 함께 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정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말했다. 정성우 그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마지막에 그랬어. 넌 아직 진짜 적을 못 봤다. 고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진짜 적 그게 누구든 이번엔 내가 먼저 끝을 본다. 형석은 짧게 말했다. 정성우를 다시 만나야 해. 그리고 진짜 장부를 빼앗아야 해. 그날 밤 준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다. 3일 뒤 서울 지하철 폐역에서 보자. 진짜 장부를 보고 싶다면 혼자 와라. 형석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곤 이를 악물었다. 폐역이라니 그놈이 함정을 또 준비했겠지.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해. 진짜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3일 뒤 밤, 서울 외곽의 폐쇄된 지하철역. 전기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습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폐역 입구엔 녹슨 철문이 걸려 있었고 그 너머로 한 줄기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손전등을 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형석은 멀리 차 안에서 대기하며 통신기를 잡았다. 준호, 조심해라. 이곳은 CCTV도 없고 경찰도 못 들어온다. 알아. 오늘 끝낸다. 플랫폼 한가운데 정성우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 느긋한 표정이었다. 왔군. 준호 씨. 넌 역시 가족을 위해 목숨도 거는구나. 준호는 USB를 꺼내 들며 말했다. 가짜 장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진짜를 내놔. 정성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손에는 작고 낡은 메모리 칩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준호가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천장 위에서 철판이 덜컹거렸다. 다수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성우는 얄밉게 웃었다. 혼자 오라니까. 그 말 그대로 할 줄 알았나? 플랫폼 양쪽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나타났다. 5명이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또 이런 수를 쓰는 거냐? 정성우는 비웃듯 말했다. 이 판은 내가 깔았다. 넌 단지 내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때 무전기에서 형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뒤로 돌아봐. 순간 역 뒤쪽 터널에서 형석이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철봉 하나가 들려 있었다. 너 혼자 죽게 둘 줄 알았냐? 준호와 형석은 눈빛을 교환한 뒤 동시에 움직였다. 첫 번째 복면 남자가 달려들자 준호는 몸을 돌려 그의 팔을 꺾었다. 형석은 옆에 있던 남자를 한 방에 제압했다. 정성우는 뒤로 물러서며 웃었다. 흥미롭군.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뒤에서 리모컨 같은 장치를 꺼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작은 선물을 설치해놨지. 순간 플랫폼 끝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형석이 경악하며 외쳤다. 폭발물이야. 빨리 나가자.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정성우, 내가 진짜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너도 여기서 끝장이다. 정성우는 피식 웃으며 메모리 칩을 던졌다. 원하면 가져가라. 다만 목숨을 걸고. 칩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경고음은 더욱 거세졌다. 준호는 형석을 바라봤다. 형석이 소리쳤다. 준호, 칩을 가져와. 내가 시간 벌게. 준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형석과 함께 출구 쪽으로 뛰었다. 폭발음이 터지기 직전 두 사람은 간신히 폐역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 굉음과 함께 먼지가 치솟았다. 폐역 밖에서 민정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준호 씨, 괜찮아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손에 쥔 칩을 보여줬다. 진짜 장부 이제 내 손에 있다. 형석은 피로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성우는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더 큰 판으로 올 거다. 폐역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날 밤, 준호는 손에 쥔 메모리 칩을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다. 형석과 민정은 옆에서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 가득 빽빽한 기록이 나타났다. 거래 날짜, 금액, 해외 계좌, 그리고 이름들. 그 중에는 충격적인 이름들이 있었다. 형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야. 정치인, 재벌, 심지어 검찰 간부까지 전부 얽혀 있어. 준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름도 있어 박호진. 이건 진짜였어. 아버지는 끝까지 이걸 숨기려 했던 거야.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며 물었다. 그럼 이제 이걸 경찰에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형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정도 폭탄급 정보는 그냥 넘기면 우릴 먼저 노릴 거야. 정성우도 그걸 노리고 있을 거고.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는 발신자.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나치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성우였다. 축하해. 준호 씨, 드디어 진짜 장부를 손에 넣었군.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너 끝난 거야. 이걸 공개하면 너도 무너진다. 정성우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장부 안엔 내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선명해. 그게 세상에 공개되면 박호진이라는 이름은 더럽혀지고 너희 가족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거야. 형석이 통화를 스피커로 돌리며 말했다. 정성우, 내 협박은 이제 안 통한다. 정성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럼 거래하자. 장부를 내게 넘기면 민정의 과거와 내 아버지의 죄는 전부 덮어주지.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내 과거? 정성우는 비열하게 웃었다. 민정 씨도 잘 알잖아. 결혼 전에 박호진 회장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 민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얘긴 꺼내지 마. 준호가 통화를 끊자마자 민정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부탁을 한 거야? 민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얘기야. 그때 난 당신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어. 형석이 날카롭게 말했다. 정성우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다. 민정 씨의 과거를 미끼로.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그 순간 민정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3일 뒤 박호진 회장의 별장. 거기서 진짜 끝을 보자. 형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별장이면 내 아버지가 생전에 비밀리에 쓰던 곳이잖아. 정성우가 그곳을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모든 걸 손에 넣었다는 뜻이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좋아. 마지막은 그곳에서 끝내자. 이번엔 어떤 함정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끝을 낸다. 3일 후 강원도 깊은 산자락. 박호진 회장이 생전에 아무도 모르는 휴식처라 불렀던 별장은 검은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준호는 운전대를 꼭 쥐며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조수석엔 형석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엔 민정이 있었다. 형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정성우가 여기서 기다린다는 건 마지막 한 수를 두겠다는 거다. 총이나 무기까지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무슨 함정이 있든 상관없어. 오늘 끝낸다. 별장 앞마당엔 이미 SUV 차량이 3대나 주차돼 있었다. 형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놈들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제발 무리하지 마. 정성우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능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더 망치게 두지 마.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아, 이건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야. 아버지의 진실, 내 과거까지 오늘 다 끝내야 해.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벽난로가 켜져 있었고 불빛이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다. 정성우는 여유롭게 손뼉을 쳤다. 역시 왔군, 준호 씨. 난 내가 도망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형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장부는 이제 우리 손에 있다. 내 협박은 끝났어. 정성우는 비웃듯 말했다. 끝?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걸 공개하는 순간 내 아버지 이름이 먼저 추락할 거다.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넣은 게 너냐? 정성우는 잠시 웃음을 거뒀다. 박호진은 이미 자기 손으로 무너졌어. 난 그저 그 틈을 파고든 것뿐이다. 형석이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다. 그럼 오늘 너도 끝이다. 그 순간 별장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성우가 천천히 말했다. 여기서 피 보는 건 너희일 수도 있어. USB를 내놔. 마지막 경고다. 준호는 USB를 꺼내 들며 말했다. 이걸 내놓으면 민정과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정성우는 씩 웃었다. 장담하지.
하지만 거절하면 너희 셋 다 여기서 못 나간다. 형석이 준호를 바라봤다. 지금 던지면 끝이야. 결정해, 준호. 준호는 USB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쓰자. 준호는 USB를 손가락 사이에 쥐고 정성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걸 너한테 넘기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다. 하지만 내가 끝낼 건 너다. 정성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내 가족부터 무너질 거야. 정성우가 손을 튕기자 옆에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움직였다. 형석이 빠르게 앞으로 나서며 한 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맺혔다. 준호, 민정 데리고 빠져. 준호는 민정을 끌어 별장 복도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남자 둘이 막아섰다. 준호는 주먹을 움켜쥐고 한 명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비켜라.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제발 다치지 마. 준호는 민정을 뒤로 보호하며 두 번째 남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다. 복도에는 짧고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 쪽에서 형석과 정성우가 맞붙었다. 정성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형석, 넌 아직도 충성심 같은 걸 믿는구나. 박호진 밑에서 배운 게 그것뿐이냐? 형석은 이를 악물며 정성우를 벽으로 밀쳤다. 내 놈 같은 배신자한테 그런 말 들을 생각 없다. 준호는 민정을 안전한 방 안에 숨겨둔 뒤 거실로 뛰어왔다. 정성우가 형석의 공격을 피해 뒤로 물러서며 비웃었다. 준호 씨, USB를 내놓으면 이런 피비린내는 없을 텐데?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절대 주지 않아. 오늘은 내가 끝을 낸다. 정성우가 손짓하자 남은 부하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거실은 한순간 전쟁터가 되었다. 의자와 테이블이 부서지고 유리 조각이 바닥을 덮었다. 형석이 준호에게 외쳤다. 지금이야. 2층으로 올라가. 그놈이 숨겨놓은 금고가 있을 거다. 준호는 민정을 불러 함께 2층 계단을 올랐다. 정성우는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하지 마. 그러나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서재 문을 열었다. 벽 한쪽에 낡은 금고가 박혀 있었다. 민정이 숨을 삼켰다. 저게? 준호는 금고 비밀번호를 추측하며 빠르게 숫자를 눌렀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긴 날 1017점. 철컥,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메모리 칩, 그리고 두툼한 봉투가 있었다. 봉투 위에는 짧게 적힌 문구가 있었다. 이걸 본다면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정성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거기서 손 떼. 그건 내 거야. 준호는 봉투를 움켜쥐며 뒤돌아섰다. 아니, 그건 우리 가족의 진실이야. 서재 안.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엔 오래된 A사용지 여러 장과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첫 페이지엔 아버지 박호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장부는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산이다. 민정은 종이를 넘겨보며 숨을 삼켰다. 이 안에 다 있어. 해외 자금 조성, 비자금 세탁 경로, 내부 회계 조작, 그리고 이름 정성우. 준호의 눈빛이 서서히 날이 서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정성우가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정성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입가엔 분노와 증오가 깊게 박혀 있었다. 그걸 내려놔, 준호 씨. 지금 당장. 민정이 준호 앞을 막아섰다. 하지 마요. 우린 이미 진실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정성우는 총구를 민정에게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그 입 닫혀. 넌 끝까지 이용당한 거야. 이 판에 사랑 같은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어.
형석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정성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었어. 정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형석은 끝까지 꼬리처럼 따라붙었군. 준호는 조용히 봉투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넌 실패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이 증거가 세상에 나가게 될 거다. 정성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총구를 준호에게로 돌렸다. 그럼 넌 여기서 끝이야. 바로 그때 총성이 울리기 직전 창문 밖에서 쾅 특수부대가 투입되며 연막탄이 터졌다. 경찰입니다. 전원 손을 들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성우가 당황하며 총을 떨어뜨렸고 형석이 곧바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민정은 무너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준호는 품 안에 든 봉투를 꽉 쥐었다. 몇 분 후 정성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넌 내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 순 없을 거야. 그 피는 너한테도 흘러.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에 있는 봉투를 꺼내 경찰 수사관에게 직접 건넸다. 이게 모든 진실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준호는 정성우를 바닥에 눌러붙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정성우의 입술 한쪽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준호 씨,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형석이 다가와 정성우의 팔을 결박하며 말했다. 이제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경찰에 넘기면 끝이야. 정성우는 조용히 웃으며 준호를 노려봤다. USB를 공개하는 순간 내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악인으로 남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 그 명예 다 끝장나.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박호진, 평생 믿고 존경했던 이름. 그러나 장부에 기록된 아버지의 이름은 깨끗하지 않았다. 민정이 다가와 준호의 손을 붙잡았다. 준호 씨, 이걸 꼭 공개해야 할까?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감추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든 정의는 밝혀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형석이 경찰에 전화를 걸며 말했다. 부산 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장부 전체를. 그러나 그 순간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 장부를 공개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과거도 같이 드러나. 준호가 놀란 눈으로 민정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민정? 민정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장부에 내 이름이 있어. 결혼 전 너희 아버지와 거래한 기록이 남아 있어. 형석도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거래? 무슨 거래? 민정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결혼하기 전 내가 빚을 졌었어. 너희 아버지가 그걸 대신 갚아줬어. 대신 내 이름으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었어. 그게 불법 자금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어. 준호는 말을 잃었다. 민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정성우가 그걸 약점으로 협박했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게 당신에게도 말 못하게 했어. 형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USB를 보며 말했다. 이건 박호진의 죄뿐 아니라 민정 씨 이름까지 세상에 던질 수 있어. 준호, 결정해야 해. 정성우가 피투성이 얼굴로 비웃었다. 봐라, 너희는 결국 같은 배 위에 타 있어. 공개하면 민정이 무너지고 숨기면 너희 아버지는 더러운 채로 남는다. 어느 쪽이든 난 이긴다. 준호는 USB를 손에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의 죄와 민정의 과거, 둘 다 감추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형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경찰을 통해 공증 영상과 함께 터뜨리자. 민정 씨 이름도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나도 준비할게. 더는 숨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의 모든 뉴스 채널이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박호진 전 회장, 정성우,
비자금 장부 공개, 정치재개 거물 30명 연루, 기자회견장.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 사본을 기자들 앞에 내밀었다. 이 장부는 제 아버지, 고 박호진 회장이 생전에 남긴 모든 기록입니다.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진실은 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과 사회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형석은 기자석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 잘하고 있어.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아닌 세상이 판단할 거야. 하지만 민정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내 이름도 세상에 드러나겠지.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민정 씨, 장부에 당신 이름도 적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성우와의 관계도 언급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민정은 한순간 숨이 막혔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정아. 우리 숨길 거 없어. 민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이크를 잡았다. 맞아요. 제 이름도 장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빚을 갚기 위해 아버님께 도움을 받은 흔적입니다. 그걸 정성우가 이용했을 뿐이에요. 기자석이 술렁였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이 여자도 공범 아니야? 형석이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민정 씨는 피해자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성우와 그 배우 세력이다. 모두 그쪽에 집중해라. 그러나 그 순간 형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지금 어디라고? 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형석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다. 정성우 교도소로 이송 중에 탈출했다. 민정이 숨을 삼켰다. 탈출? 어떻게? 형석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누군가 도와줬다. 아마 박호진 회장의 오래된 비밀 동업자 중 한 명일 거야.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한 폐창고. 정성우는 피투성이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낯익은 노인이 있었다. 그는 바로 박호진의 과거 동업자, 강윤철이었다. 정성우는 피식 웃었다. 드디어 당신이 나섰군요. 준호가 장부를 터뜨렸으니 이제 당신도 위험할 겁니다. 강윤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위험을 없애면 되지 않겠나. 정성우는 폐창고 안에서 강윤철을 똑바로 바라봤다. 박호진이 죽은 후 이 판을 누가 이어받을지 궁금했는데 당신이었나. 강윤철은 천천히 웃었다. 박호진은 단지 나의 그릇이었을 뿐이다.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판은 항상 내 손에 있었지. 정성우가 비아냥거렸다. 그럼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뭐지? 날 이용하려는 거라면. 강윤철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의 적응 같은 사람이다. 준호, 그놈이 장부를 터뜨린 순간 내 모든 계획이 꼬였어. 정성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좋아. 그놈은 내가 끝낸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움직이려면 민정부터 손대지 마라. 강윤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미끼일 뿐이야. 우리가 노릴 건 준호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석은 뉴스 속보를 확인하며 분노를 삼켰다. 정성우가 탈출한 것도 문제지만 강윤철. 그 이름이 등장했어. 박호진 회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지. 준호는 낮게 물었다. 강윤철 그 사람이 진짜 배우였어?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호진 회장의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이야. 정성우보다 훨씬 위험해. 민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성우는 다시 돌아올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서 모든 배우를 끝내겠다. 형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그게 쉽지 않아. 강윤철은 정치권,
제게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야. 정성우는 그 사람의 칼이 될 거고, 준호는 눈빛을 빛내며 대답했다. 칼이라면 난 그 칼을 부러뜨린다. 그 시각 강윤철의 사무실. 정성우는 치료를 받으며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 곧 너를 찾아간다. 그리고 이번엔 USB 같은 장난감이 아니라 내 가족을 건드릴 거다. 강윤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박호진의 아들이라 그놈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밤, 서울 외곽의 폐공장. GPS 추적을 따라온 준호와 형석은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민정은 경찰 보호를 받으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결연했다. 오늘 모든 걸 끝낸다. 형석이 권총을 챙기며 말했다. 강윤철이 직접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는 거다. 방심하지 마. 폐공장 안 정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웃음은 여전했다. 왔군, 준호. 내가 가진 USB와 장부 사본. 전부 여기서 불태워야 끝날 거다.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그런 협상은 없어. 너와 강윤철, 둘 다 법정에 세울 거다. 정성우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나타났다. 5명의 무장한 경호원. 형석이 이를 악물며 옆으로 움직였다. 준호, 민정 생각해. 무리하지 마. 그때 천장에서 조명이 번쩍 켜졌다. 높은 단상 위에 강윤철이 서 있었다. 박호진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날 귀찮게 만들 줄은 몰랐군. 준호는 단호히 물었다. 왜 아버지를 그런 길로 몰아넣었어? 그분은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어. 강윤철은 냉정하게 웃었다. 박호진은 나에게 돈과 권력을 바쳤다. 너 같은 놈이 감히 그의 뒤를 잇겠다고? 웃기지 마라. 공장 안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석이 2명을 제압했고 준호는 정성우와 맞붙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주먹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정성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준호, 넌 아버지처럼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준호는 단호히 외쳤다.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난 널 끝낸다. 정성우의 손에서 칼날 같은 쇠파이프가 번뜩였지만 준호는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꺾었다. 철컥 파이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준호의 한 방이 정성우의 턱을 강하게 갈랐다. 정성우는 그대로 쓰러졌다. 형석은 강윤철을 향해 USB를 들어보였다. 이 안에 당신이 한 짓이 다 들어있다. 이제 끝이다. 강윤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너희 가족과 민정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못 살 거다. 준호는 USB를 가슴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그는 단호히 고개를 들었다. 진실을 묻는 대신 우리 삶을 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자료를 법의 손에 맡기겠다. 세상은 알아야 한다. 형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잘했다. 며칠 후 모든 자료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윤철과 정성우는 체포되었고 비자금 사건은 전국적인 수사로 번졌다. 기자들이 몰린 법정에서 준호는 조용히 민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우린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살지 않아. 민정은 눈물로 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마지막 장면. 가을 햇살이 비치는 병원 옆 공원. 준호와 민정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형석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삶을 살 차례야. 그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